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 시원해지는 사이다 사연을 준비해 왔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꽃집과 카페를 하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요즘 비수기라 가게가 바쁜 편은 아니라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을 많이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제 사연도 제보하면 좋을 것 같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서울에서 작게 꽃집과 카페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고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명의 딸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결혼 전에 정말 파란만장하게 진행이 되어서 그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제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 저는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는 것은 충청북도에 있는 작은 시골에서 자랐어요. 인구가 10만도 되지 않는 작은 군이고 저는 집에서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위로 언니와 오빠가 있는데 언니랑은 12살, 오빠랑은 16살 차이가 나서 집에서 사랑은 독차지하면서 컸습니다. 어릴 때 기억은 5살 정도부터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언니 말로는 딱 그때쯤에 우리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왔다고 해요. 언니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시냇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밭에 가서 배추도 뽑고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도 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였는데 오빠를 낳은 것을 또래에 비해 늦게 낳았다고 하세요. 아무래도 교수여서 연구도 하시고 공부하느라 늦게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이미 두 분 다 은퇴하신 후였고 저를 공기 좋은 시골에서 키우고 싶으셨던 마음과 또 너무 젊었을 때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하셨던 분들이라 한적한 곳에서 책을 집필하시고 싶으셔서 내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간 직후에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문드문 기억의 한 구석에선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던 것은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언니 오빠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서울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는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참 다정하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라 지금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데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와 같이 손잡고 개울가에 가거나 산에 가서 도토리를 따고 집에 와서 둘이 식물도감을 봤던 추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골이라 학교에 학생도 별로 없었는데 몇 없는 친구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엄마가 해주신 수제비도 먹고 잠을 같이 자기도 했던 아주 소중한 제 어릴 적 기억들이에요. 다행히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였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은 충분했었고 또 엄마는 가끔 책을 내셔서 생활비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절은 엄마는 항상 거실에서 책을 펼쳐놓고 생활하셨던 기억일 정도로 엄마는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분이셨어요. 또 엄마는 재직했던 학교에 1년에 한두 번 가셨는데 그때마다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서울에 갔었던 날들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라기를 시골에서 자라 제가 본 서울의 풍경들은 너무 멋지고 대단해서 꼭 대학을 가면 언니 오빠처럼 서울로 와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었죠. 그렇게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나왔는데 언니와 오빠가 종종 저와 엄마를 보러 시골로 내려왔었어요. 그때 저는 평소와 같이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언니 오빠와 엄마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들렸습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보내는 게 어떠냐. 그래야 서울에서 대학 가는 게 훨씬 수월하다. 우리 때와 환경이 다르니 고등학교는 언니 집에서 살면서 다녀야 한다는 얘기였는데 저는 그 얘기를 방에서 몰래 듣고 심장이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서울은 정말 환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음 날 아침에 언니네 집으로 가서 살면서 고등학교에 가는 거 어떠냐고 물으셨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 갈 수 있다고 하니 엄마와 언니 오빠가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갔는데 서울에 가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상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니 그게 또 슬퍼서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엄마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씩씩하게 언니를 따라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사실 그때 결혼 예정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크게 싸우고 파혼하게 되어서 외로웠다고 저를 무척 반겨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언니 집에서 생활하며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서울에서 사는 것은 저를 설레게 하고 온갖 신기한 것들이 가득해서 즐거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척 외롭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워낙 일이 바빠서 야근하는 날이 대부분이라 저를 많이 챙겨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언니에 대해 원망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언니를 이해하고 오히려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엄마도 똑같았는지 제가 서울로 고등학교에 가자 엄마는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하시게 되셨어요. 워낙 작은 동네라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종종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깐 들릴 때 이용하기엔 좋아서 적적함을 달래기엔 좋다고 하셨습니다. 호텔처럼 크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정말 방 한 칸을 내서 운영했기 때문에 돈은 되지 않으셨지만 외로움을 달래기엔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줄 저는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살면서 어릴 때는 가족들한테 사랑만 받고 자랐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엄마와 붙어 살았고 또 시골 특성상 서로 다 아는 사이여서 작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학생들도 많고 학교 자체도 커서 제 맘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무서움도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말 친구 사이였어요. 저는 문과반을 선택했는데 남편도 문과였고 선택 과목이 같아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많은 사람 속에 있으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힘들어했는데 남편이 그때 제 짝이었어요. 제가 수업 중에 울렁거려서 반을 뛰쳐나가면 본인도 같이 따라 나와서 제가 심호흡을 할 수 있게 같이 해주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제가 하교하면 친구가 없어서 외로우니까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는 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따라서 옆에 앉아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었어요. 낯가림이 아주 심한 편이었는데 그런 남편 덕분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의지하면서 보냈습니다. 오히려 언니보다 남편과 같이 있던 시간이 길었고 엄마와 전화할 때 제가 남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엄마는 그때부터 제가 남편과 결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는 무조건 대학에 가서 하라는 언니의 방침 때문에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도 학생이 무슨 연애를 하냐 밀어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둘 다 대학에 갔을 때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남자친구를 보고 저에게 저놈 잘생기고 착하다며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고등학교 내내 붙어 다녔기 때문에 언니도 당연히 남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저희를 한 쌍으로 여기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한다 했을 때 다들 그럴 줄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우리 집과 남친을 좋게 봤던 것과 달리 사실 남친 가족들은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은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입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네가 은영이니? 물어보셨고 저는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현철이가 집에서 요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셔서 그때 이분이 내 짝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던 날 저에 대해 몇 가지 물으셨는데 어렸던 저는 꾸며낼 줄을 몰라서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은영이, 너 어디 사니? 학교 앞 빌라에서 언니랑 같이 둘이 살아요. 언니랑? 부모님은 어디 계셔? 언니랑만 사는 거야?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아빠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럼 언니랑 둘만 사는 거야? 엄마는 무슨 일 하시니? 언니는? 엄마는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 하시고 언니는 회사 다녀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던 날 저에 대해 저렇게 조사를 하셨고 제가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게다가 활용 정점으로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를 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때 엄마가 다른 부모님들처럼 꾸미고 오시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리가 정말 못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상관이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가 누더기를 입고 오신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니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이 시골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는 줄 착각하고 남친이 저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었는데 남친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학교가 정말 가까워서 연애하기에 너무 좋았고 또 저도 어느 정도 서울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친과 사귀면서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지만 데이트도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대학 근처에 가면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그러다 남친이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당연히 수료식에도 참여하고 면회도 매주 갔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주말마다 남친을 보러 면회 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 남친 언니, 시누이와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제가 면회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남친이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요리의 비법은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같이 부엌에서 요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요리는 할 수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에 작게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싱싱한 채소를 많이 키웠기 때문에 때마다 재료를 바꿔가며 엄마와 같이 요리를 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또 우리 엄마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셔서 시골에서 어른들이 엄마에게 게스트하우스라 할 게 아니고 식당을 크게 열면 분명 성공할 것이라고 말해주실 정도로 요리를 잘하셨어요. 그 요리를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고 또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요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와 저보고 먹으라고 밭에서 채소나 과일이 자라면 택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정말 싱싱한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문화생활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다 좋지만 아무래도 재료는 시골 공기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만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신 음식 재료들로 정성껏 열심히 도시락을 싸서 남친 면회에 가고는 했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주말이 기다려지고는 했어요. 저한테 남친은 매우 큰 사람이었고 의지를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해서 저는 이미 남친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리고 또 남친이 제 요리를 좋아해주고 잘 먹으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가끔 제가 면회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가곤 했었는데 제가 요리해서 도시락을 싸갈 거니까 싸우지 말라고 해도 늘 시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우셨어요. 그것도 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싸우셨는데 제 도시락까지 합쳐지니까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다 먹는 것은 무리였고 또 남친은 제 도시락을 더 좋아해서 제 것을 잘 먹으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속상하셨나 봐요. 표정에서 기분 나쁜 게 티가 나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는 도시락을 안 싸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언제 오는지 알려주지 않으셨고 제가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 아들 면회도 내 맘대로 못 갔니? 벌써 그렇게 눈치 주는 거야? 은영이 너 정말 너무한다. 저는 단순히 그냥 언제 면회 가실 거냐고 물어본 거였는데 저런 반응이 나오니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오해라고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늘 꼬투리를 잡으셨어요. 저도 아무리 어렸던 나이지만 사람인데 당연히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친과 헤어질 수는 없었던 것이 남친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서 있어줬던 사람이 남친이었고 또 성격도 서로 너무 잘 맞았고 둘 다 내향적이라 친구가 몇 없었는데 둘이 서로에게 제일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만 보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군대에서 전역할 때쯤 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하니까 따로 살게 되었죠. 형부가 될 사람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언니 동료였는데 저도 결혼 전에 봤더니 사람이 정말 다정하고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저에게도 매우 잘해주었고 저는 언니의 결혼을 매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결혼을 축하하는 것과는 달리 당장 제가 살 곳을 구해야 했어요. 언니가 살던 집은 팔아서 결혼할 때 들고 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저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언니는 충분히 저한테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결혼하면서 저는 혼자 살 집을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학생이니까 학교 주변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게 되었고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고 살다 보니 독립된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친구도 전역하고 둘이 학교가 붙어 있어서 학교 끝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도 만들어 먹고 굉장히 즐겁게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라 둘 다 돈이 많지 않았는데 둘이 아끼고 아껴서 집에서 같이 요리를 해 먹고 과제도 하고 고등학교 때처럼 정말 계속 붙어 다녔어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우리 학교에, 저는 남자친구 학교에 많이 갔고 서로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낼 정도였습니다. 또 방학 때는 제가 엄마를 보러 시골에 내려갔는데 남자친구도 그런 저를 따라서 같이 시골에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에 가고 시내가에 가서 놀기도 했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워낙 남자친구가 싹싹하고 엄마한테 잘했기 때문이에요. 시골에 갈 때마다 남자친구는 힘을 써야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지만 나서서 밭일도 하고는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평생을 서울에서 자라 이런 시골에 와보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고 설렌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별도 보고 어르신들 밭일도 도와주고 과일도 먹는 즐거운 방학 생활을 보내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늘 남자친구가 시골에 내려오면 가는 길에 밭에서 딴 채소들을 남자친구 손에 들려 보내곤 했었어요. 싱싱한 상추와 배추 같은 채소들을 박스로 남자친구에게 주었고 남자친구는 그것들을 들고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빠도 있다고 했잖아요. 오빠는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조카도 낳았었는데 오빠가 가게를 하고 새언니도 오빠를 도우니까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카를 대신 봐주기도 했었는데 남자친구가 저와 같이 조카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 오빠가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고 남자친구도 저에게 그 당시에 먼저 조카 보러 가자고 할 정도로 예뻐했기 때문에 저희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에 다니며 같이 과제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재밌게 놀고
주말에는 바쁜 오빠 부부를 위해 조카를 돌보고 용돈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그걸 시어머니에게 들켰던 날이 있어요. 그날은 조카와 셋이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지갑을 놓고 왔다고 잠깐 들리자고 해서 같이 남자친구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랑 딱 맞닥뜨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달려와서 이 아이 정체가 뭐냐고 물으셨고 저는 조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조카가 맞냐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속상하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조카는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 고모한테 뭐라 하니까 놀라서 울고 남자친구도 집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왜 그러냐고 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원래 가기로 했던 놀이공원은 가지도 못하고 남자친구 집에 올라가서 저는 종일 해명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의 귀한 아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이 와서 제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제가 제 입으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할 용기가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자기도 너무 가기 싫지만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 대신 미국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결혼하자고 자기가 꼭 성공해서 입국하겠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너무 날벼락이었지만 남자친구의 인생도 중요하니까 보내주게 되었어요. 아마 시부모님은 남자친구와 제가 떨어지면 연락도 못하고 무엇보다 얼굴을 못 보니까 헤어질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유학 가는 것에 대해 축복해 주었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까 정말 허해서 한동안 정말 슬펐습니다. 처음 서울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을 때 남친이 옆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고 대학 와서도 바로 옆 학교라 둘이 꼭 붙어 다녀서 교수님들까지 서로 연인이라는 것을 아실 정도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사라지니까 정말 허하고 외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미국에 갔다고 우리는 헤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못 보고 연락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고 애틋해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저에게 혹시 더 좋은 남자가 있다면 자기 생각은 하지 말고 꼭 그 남자를 만나라고 말하면서 군대까지 기다려줬는데 유학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기엔 본인이 너무 양심에 찔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자를 만날 마음이 없었고 이미 남자친구와 너무 오랜 기간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또 그때가 제가 졸업할 때쯤이라 혼자 고독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 없이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깝게도 남자친구는 연락이 어느 순간 뜸해지더니 졸업하고 제가 입사할 때쯤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그것도 그의 인생이고 선택이니까 존중하려고 했어요. 물론 다시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절대 바꾸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자취했던 원룸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남자친구 흔적이 너무 많아서 치우는데 정말 많은 감정 소모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둘이 정말 맨날 붙어 다녔기 때문에 원룸에는 남자친구 전공책도 있었고 둘이 주고받던 편지와 선물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차마 버릴 수는 없어서 그대로 상자에 넣어서 직장 근처에 자리 잡은 원룸에 그대로 두었어요. 남자친구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전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언니랑 오빠는 저에게 새로 남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겼지만 뭔가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언니는 그때 조카를 낳았을 때였는데 저에게 연락이 없으면 새로 여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면서
이제는 그만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진지하게 말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은 만나지 못했고, 또 만나려고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오히려 더 생각이 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신입이었던 저는 그대로 실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엄마가 계신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취업하기까지는 한 달 정도만 쉬려고 내려갔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도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어요. 저도 머리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도저히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만날수록 남자친구 생각이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시골에 내려가서 엄마와 같이 어릴 때처럼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밭도 가꾸면서 마음 치유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은영아, 현철이 한국 왔어. 지금 우리 가게로 왔어.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너 찾길래 전화한 거야. 저는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남자친구의 연락이었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이 없자 오히려 오빠가 듣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영아, 나야. 늦게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그동안 사정이 있었어. 저는 진짜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전화로 지금 엄마를 보러 시골에 내려와 있다고 설명하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바로 시골로 오겠다고 했고 정말 그날 밤 남자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에 왔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차 버스를 타고 내리는 남자친구를 보고 석상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안았는데 저는 몇 년 만에 본 남자친구여서 정말 현실이 믿기지 않고 동시에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건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미국에 가서도 저랑 연락하는 것을 알고 남자친구에게 저에게 새로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연락하지 말라고 핸드폰도 바꾸게 하고 제가 이미 다른 남자 생겨서 결혼할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연히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나중에 학비와 생활비 얘기를 하시며 저와 연락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알아서 미국에서 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제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자기가 빨리 성공해서 능력을 키우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저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싶어서 제 자취방에 갔는데 저는 이미 졸업하고 이사 갔기 때문에 그 원룸에는 제가 거기 없었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빠가 하고 있던 가게에 갔더니 오빠가 반갑게 맞아줘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저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빠가 먼저 나서서 은영이가 널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아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묻기도 전에 오빠가 제가 그동안 남자를 안 만나고 있었다,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등등 얘기를 했고 남자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듦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집까지 걸어가며 많은 얘기를 했고
몇 년 만에 본 남자친구는 정말 원래도 멋있었지만 훨씬 더 듬직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가서 둘이 인사하는데 엄마도 너무 반가워하셨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연락 못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엄마는 괜찮다고 뭐가 미안하냐고 하시고 정말 행복한 밤을 보냈습니다. 셋이 많은 얘기를 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은 얘기는 남자친구와 진지하게 다음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취직을 했었지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새로 일을 구하고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했고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할 수 있는 건가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시댁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강제로 미국에 간 이유도 시부모님이 제가 시골 출신이고 또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저와 만나지 말라고 보낸 거였는데 과연 미국까지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와 저를 결혼 허락을 과연 해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또 그렇게 반대를 많이 하셨으니 자신도 없었어요. 제가 사실대로 남자친구에게 터놓자 남자친구는 자기도 그게 정말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잘 말해보겠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홀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서울로 가고 저는 시골에 계속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바로 시어머니가 오빠 가게까지 찾아가서 제발 자기 아들을 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터놓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오빠는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오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같이 시부모님께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가서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정말 시부모님은 예전보다 훨씬 강경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정말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너 정도면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조건 좋은 여자 널리고 널렸는데 도대체 왜 그러니? 아버지, 은영이처럼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사람 없어요. 아가씨도 생각이 있으면 아가씨가 내 아들 낳아줘요. 부탁이에요. 저는 정말 남자친구만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지만 저렇게 반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는 왜 제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냐고 속상하다고 울기도 했어요. 만약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 저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새로운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반대가 심하고 결혼 허락을 몇 년에 걸쳐서 받고 있는데 이게 지친다고 말했고 헤어지자고 결국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저를 반기지 않는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게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존심도 내려가고 이렇게까지 결혼해야 하나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와 평생 같이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겐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했죠.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붙잡았지만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제 제가 연락을 끊었고 저는 시골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 시골에 오기도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면 자리를 피했고 절대 마주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네 의원에 갔더니 의사가 저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시내로 가서 검사해봤더니 정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래 지워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당연히 엄마나 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며칠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 전화기를 들어도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워야겠다 생각하니 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사귀고 있던 사이라면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이미 제가 제 입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뒤였고 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터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게 겉으로도 티가 났는지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래도 터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다고 말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저 몰래 연락해서 남자친구가 시골로 내려오게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서 붙잡고 울면서 결국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나중엔 오히려 잘 됐다고 하면서 아이를 빌미로 결혼하자고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울었고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이제 본인 부모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집으로 가서 엄마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고 엄마는 그럼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임신 때문이었냐고 놀라서 들어 누우셨습니다. 엄마는 결혼한다면야 본인이야 너무 좋지만 시댁 반응도 살펴야 하니 남자친구에게 말을 잘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남자친구는 제 손을 잡고 그 길로 바로 서울로 갔고 우리는 시댁으로 가서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가 네 아이인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 새끼 아닐 수도 있어. 뭘 믿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철 씨 아이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이에요.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저는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아이가 남자친구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우기셨고 저는 그것은 정말 아니었기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 의견을 표출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결국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아시죠?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하자 시어머니도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는 할 줄 몰랐는데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말에 대답도 하지 않으니 결국 시어머니도 허락하게 되었죠.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단식투쟁과 아기 덕분에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기분 안 좋으신 것을 엄청 티내셨고 엄마가 결국 저에게 따로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가진 것에 비해 사치가 매우 심하셨는데 그런 점이 우리 엄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는 교수로 재직하실 때도 온화하시고 똑똑하셔서 제자들이 시골로 종종 찾아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원래 꾸미는 걸 안 좋아하시고 또 티내는 것도 안 좋아하셔서 겉모습만 봐서는 평범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재산에 비해 과하게 꾸미는 걸 선호하시고 정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 우리 엄마가 꾸밀 줄 모르고 시골에 살고 또 제가 아빠도 계시지 않으니까 무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그러는 것은 참아도 엄마한테 그러는 건 도저히 못 참아서 제가 엄마도 젊으셨을 때 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 유명 정치인들도 제자로 두고 계시다 말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극구 반대하셔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지나간 직업은 지나간 것이고 본인은 지금 시골에서 작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사람이니 그렇게 시부모님께 소개했고
시부모님의 편견은 더욱 커지게 되었죠. 남편에겐 시누이도 있었는데 시누이도 저에게 시골 사는데 예단은 제대로 해올 수 있냐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시골에 살고 계셨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하니 시어머니는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고 못하겠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당 가능해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직장 근처에 잡게 되었고 저는 태교를 하며 미리 들어가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미리 신혼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릴 때 대학생 때 제 원룸에서 둘이 살았던 것도 머리에 생각나고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는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앞서 말했듯이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좋으면 됐다고 하며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산후조리도 하고 슬슬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한복을 고를 때 마찰이 있었어요. 보통 분홍색 한복은 신부 측에서 많이 입는 한복이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분홍색의 예쁜 한복을 입겠다고 한복집에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머니 분홍색은 신부 색상이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엄마가 본인은 아무 색도 괜찮으니 사돈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한복집에서 제일 화려한 한복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와 언니가 결혼할 때 한복을 입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한복을 입게 되었죠. 저는 엄마에게 예쁜 한복을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는 본인이 괜찮으시다며 보통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마찰을 잠재워가며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국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식 중 제가 늦둥이였고 저에게 애정이 매우 크셨기 때문에 아는 분들에게 처음으로 연락을 많이 돌리셨어요. 원래 제자들에게도 절대 연락하지 않으시는데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셔서 늦둥이 딸이 결혼한다고 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없이 화장하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손님 맞으러 하다가 잠깐 드레스에 문제가 생겨 로비로 나왔는데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오빠가 결혼할 때 맞추었던 하늘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오빠는 저와 나이 차이가 16살이나 나고 결혼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한복이 오래된 것이었어요. 저도 그것을 알기에 엄마에게 새로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저도 엄마 한복이 계속 머리에 걸렸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제 귀에 콱 박히게 되었습니다. 촌사람이라 옷발도 더럽게 안 봤네. 너무 촌스러워. 엄마, 분홍색 한복 입길 잘했어. 엄마밖에 안 보여. 아니, 저 한복 정말 몇 년 전 거야? 시골 살아서 뭘 모르나 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둘이 키득거리면서 우리 엄마를 보고 비웃고 있는 장면을 보자 저는 정말 속에서부터 열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낳고 결혼식을 올리는 상태였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저렇게 무시하는 것을 차마 넘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레스를 부여잡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정치인이 내려서 걸어왔습니다. 그 정치인은 워낙 유명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리기 시작했어요. 알아보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 정치인은 우리 엄마에게 나타나서 고개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교수님, 막내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엄마는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정치인은 저에게 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오랜만인데 많이 컸네요. 결혼 축하드려요, 교수님. 댁에 다음 달에 찾아뵐게요. 아유, 와줘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놀러 오셔요. 이 뒤로도 유명 정치인이 더 방문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각종 유명 인사들도 많이 방문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언니와 오빠 결혼식 때는 엄마가 일부러 부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막내딸이라 부르신 것 같다고 유명하신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로비로 나온 김에 얼떨결에 같이 손님 맞이도 하며 엄마 제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쪽에도 화환도 어찌나 많이 왔는지 셀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저에게 본인 집이 워낙 인맥이 많아서 화환 개수가 차이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 집 화환이 너무 많아서 시댁 쪽으로 침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손님 맞이라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 도중에 시댁 쪽을 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이는 것에 열심히 집착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저는 정말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셨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리 앉아서 이것 좀 먹어. 올케, 올케가 좋아한대서 이거 우리가 만들어놨어. 저는 정말 시어머니한테 저런 목소리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본인 아들을 저와 결혼시킬 수 없다며 미국까지 보냈던 사람이 맞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로 저에게 우리 며느리 새아가 하면서 잘해주셨죠. 그러면서 사돈이 교수님이셨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냐. 그러면 서로 오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겉으로 티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는 말을 저에게 하기도 하셨고 무엇보다 큰 소리를 내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결과만 본다면 덕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결혼식 이후로 꼼짝 못하셔서 오히려 방해 없이 남편과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게 입단속을 철저히 해주고 있고요. 남편은 미국 학위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알아주는 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결혼식 이후에 둘째 아이를 가졌어요. 첫째도 공주였지만 둘째도 공주님이어서 현재는 자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엄마와 길에 있는 꽃을 보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을 살려서 남편의 도움을 받아 꽃집 겸 카페를 열게 되었고 현재는 아주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공주들과 시골에 내려가면 공기 좋은 친정집에서 어릴 때 기억을 살려서 남편과 여유롭게 보내기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종종 엄마 제자분들이 찾아오시면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여름에 언니와 오빠들이 조카들 데리고 내려오면 다 같이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개울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과일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사실 언니는 시댁에서 저를 반대했던 것 때문에 남편을 약간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남편이 저에게 워낙 잘하고 또 시댁이 우리 집이 교수 집안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정말 조용해져서 이제는 남편은 오히려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정말 결혼식 전까지는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속상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비온 뒤 맑음이라고 하죠. 정말 결혼식 이후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일들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저에게 힘든 시기가 있다면 나중에 꼭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시댁은 저를 그렇게 반대하셨지만 엄마가 교수님이셨던 것과 그것도 제자들이 각자 한 자리씩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에게 극진히 대해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나를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럽지만 남편이 아주 든든하게 제 편이라 걱정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연을 듣는 분 중에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 사연을 생각하시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일어나 보다 생각하시길 바라요.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저희 톡톡 사연을 시간 날 때마다 틀어놓고 계신다는 중년의 여성 애독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을 보내오셨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동안은 톡톡 사연의 애독자로만 지내왔었는데 어느 날 문득 시간을 내어 저의 사연을 한번 써서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이 피어오르더군요. 실천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후로부터는 내심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긴장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라 제 사연이 반려가 된다고 하여도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연으로 적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운 경험이니까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 중에서 귀한 시간을 제 사연을 듣는 것에 써주신다면 신청자인 제가 무척 보람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 톡톡 사연에서 접하게 된 어떤 사연을 보고서는 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아주 비슷한 체험을 해본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 사는 모습들은 다 비슷하다는 말도 괜히 생겨난 게 아닌가 봅니다. 저는 아주 특별할 것 없이 일남일녀 집안의 둘째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로 돈을 버셨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친정 엄마께서는 친한 언니분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보조일을 매일 5시간씩 하셨었죠. 저의 위로는 친정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오빠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함으로써 저희 친정 집안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제가 원래부터 친정오빠 때문에 집안에서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첫째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정오빠가 저보다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늘 생각해왔기 때문이에요.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살짝 체구가 왜소하였는데 친정오빠는 반대로 자기 친구들보다 체격이 좋은 편이어서 외관에서부터 위압감이 조성되어 왔었죠. 제가 볼품없는 체격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고 싶어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억울했었네요. 저는 대체로 호리호리한 체형들을 지닌 친가 쪽을 닮아서 그랬고 친정오빠는 대부분 기골이 장대한 외가 쪽의 피가 강하게 섞여서 체격이 좋았던 것뿐이었으니까요. 물려받은 유전부터가 불공평했었네요. 친정오빠는 타고난 체격과 어우러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호전적인 성격이었고 으스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인 저를 업신여기고 깔보았으며 항상 짓궂은 장난을 걸어오기 일쑤였죠. 그런 친정오빠로부터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막내인 저를 은근하게 소외시키고 장남에게만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부모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습니다. 네가 동생이니까 오빠가 먼저 하도록 양보해야지. 무조건 첫째가 먼저 하는 거고 동생이 나중에 하는 거야. 알았어? 제가 어렸을 적부터 친정 부모님께서는 걸핏하면 오빠 먼저 동생은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셨고 저는 그 덕분에 늘 친정오빠에게 눌려서 자라나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장남이 살아야 집안이 산다며 친정오빠를 대놓고 편애하셨었죠. 친정오빠는 원래 몸쓰는 방면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중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주변의 권유나 추천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배워보고 그쪽으로 노선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예 운동선수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운동선수를 길러온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단 운동뿐만 아니라 미술, 각종 예술 분야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체능은 재능과 재력으로 완성되는 영역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오차 하나 없이 딱 맞았습니다. 자식 하나를 예체능 분야에서 키워내려면 그 집안은 거덜나야 해요. 피겨의 역사를 썼던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만 봐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타고났던 김연아였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기에 온 가족이 희생해서 한 명을 선수로 키워냈다고 하죠.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지원받기가 힘들어서 온 가족의 희생을 담보로 삼아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예체능 꿈나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자식이 아니라면 함부로 발을 들이기가 어렵죠. 서양권이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돈과 인맥 같은 게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분야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저희 친정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럴 만한 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부모님께서는 오빠한테 앞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오빠 좋으라고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오빠가 운동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려나? 저는 그런 의구심으로 궁금해했죠. 하지만 당시에 제 주변만 보더라도 금세 답은 나왔습니다. 제가 재학하였던 학교에 악기를 따로 배우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아예 집안에서 더 어렸을 적부터 악기와 고급 레슨을 지원해준 경우들이었습니다. 또한 집안에 음악가가 있거나 아예 대학 입학을 의도적으로 악기 전공으로 정해놓은 채 미리 입시를 설계하는 경우들이기도 했죠. 아무튼 모두의 공통점은 집안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빠를 예체능 분야로 키워낸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로 키워내겠다는 포부, 그것 자체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친정 오빠 본인이 그토록 원하였고 친정 부모님께서도 기쁘게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거기에 반대 의사를 달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친정오빠에게 모든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동생인 제가 궁핍해진다는 것과 동일하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과장 하나 없이 제 옷을 따로 한 벌조차 사보지 못했어요. 저는 중학생이 된지라 교육 관계에도 민감한 사춘기였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쥐뿔 지원을 안 해주시는 바람에 저의 자존심과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졌었습니다. 학교는 어차피 교복만 입고 다니는데 네가 옷은 새로 사서 뭐하게? 장롱을 열어봐라. 거기 네 옷 천지다 천지야. 교복 안 입을 때는 학교 체육복 입으면 되잖아. 체육복 살 때 한 사이즈 크게 사라. 그래서 그렇게 샀지. 그래. 앞으로 실컷 그 체육복이나 입고 다녀. 그러면 되는 것에 애는 쓰잘데기 없게 시리. 왜 사칠하려고 들어? 하여간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주말이면 친구들과 번화가 동네에서 따로 만나서 놀아보고 싶었어요. 학교 수업이 다 마치면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맛있는 음료수를 사 먹으러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용돈으로는 정말 아무런 여흥도 즐길 수 없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만 매점에서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과 쌓고 싶었던 추억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오빠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그놈의 운동화를 한 달에 한 켤레씩 사댔던 것 같아요. 저는 작아진 운동화도 차마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뒤축을 꺾어 신고 다녔건만 같은 부모에게서 난 남매였지만 친정오빠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친정집이 부유하지가 못하였어요. 그런데 친정오빠에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친정엄마께서는 일을 조금 더 늘리시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는 일엔 돈 없다고 지원을 못 해준다면 그건 두고두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일이지. 집을 팔아서라도 우리 아들 앞길은 내가 훤하게 밝혀줄 테니까. 친정엄마께서 눈물겨운 의지를 불태우실 때마다 제가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했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문제집 한 권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의 눈치를 한참 살펴가면서 간신히 부탁을 드릴 수 있었는데 친정오빠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챙김을 받고 있었으니 얼마나 친정오빠가 부러우면서도 저의 처지가 서러웠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신 탓에 전보다 더욱 고단한 몸을 안고 사셨고 그러면서 짜증이 느시는 바람에 저에게 걸핏하면 그 화를 푸셨습니다.
저를 혼내고 나시면 기분이 나아지셨나 봐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크게 혼이 나곤 했었던 저에게는 그 순간들이 끔찍한 악몽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지 못하였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들을 전부 자제한 채 조용히 구석에 처박혀서 지냈던 집안의 막내.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엄청난 소식이 날아들게 됩니다. 바로 제 친정오빠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운동을 이어가고 있었던 친정오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운동을 하던 중에 그렇게 되었고 팔과 다리에 기부스를 두른 채 병원 신세를 지어야만 했죠.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기에 저는 당황한 마음을 누른 채 친정오빠의 부상으로 예민해지신 친정 부모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집안에서 더욱 쥐죽은 듯이 지냈으며 온갖 집안일도 군말 없이 미리 다 해놓으면서 지냈습니다. 안 그랬다가는 얻어맞을 것 같다는 짐작이 들었거든요. 친정 오빠가 빨리 회복을 하여서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깨주기 바랐었는데요. 놀랍게도 진짜 문제는 몇 주 후부터 일어났습니다. 처음 갔었던 병원이 아니라였던 것인지 뭔지 친정 오빠의 왼쪽 눈에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왼쪽 눈으로는 앞을 보는 게 살짝 불편하다고 그런 말들을 하였었죠. 알고 보니까 부상을 입었던 당시에 왼쪽 눈도 손상을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에 충격이 가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톡톡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도 살면서 진짜 눈 다치는 것을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친정 오빠처럼 눈을 다친 사람을 한 명 더 보았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이없게도 대학교 도서관에서 높은 선반에 있는 책들을 정리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물건이 확 떨어졌는데 그게 눈에 부딪혔었대요. 그 사람은 그때로부터 몇 년 후에 그쪽 눈이 완전히 실명되었습니다. 친정 오빠랑은 눈을 다친 경위나 상황이 달랐지만 어쨌든 실명으로 이어졌던 것만은 동일했죠. 눈에 충격이 닿은 게 엄청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늘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친정오빠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몸쓰는 것을 좋아하였고 그것만 믿고 심하게 까불거렸던 사람이었건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당한 그때의 부상으로 결국은 운동을 접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어떻게든 공부를 다시 해보려고 하였죠. 자기 친구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를 하였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부터 왼쪽 눈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게 되었고 아예 실명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빠지는 속도가 병원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설마 우리 아들이 이대로 한쪽 눈을 완전히 잃게 놔둘 순 없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친정 오빠를 데리고선 의미 없이 병원만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실명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처음에 부상을 입었을 때 눈을 정밀하게 진료받았다면 결과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한 병원에서 들었던 소견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죄책감으로 까무러치셨고 친정 오빠는 포악해져선 세상을 원망하였습니다. 결국 친정 오빠는 그 해에 한쪽 눈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었고 3년 이상 친정 오빠의 운동에 투자되었던 돈들은 전부 다 공중분해되었죠. 돈과 시간만 허투루 쓴 셈이 되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운동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렇게 한쪽 눈에 시력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못난 부모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앞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그러지 말거리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셨죠.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친정오빠도 계속해서 상황만 비관해대며 앞으로 잘 살 생각은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면서
그때 다치지만 않았다면 지금쯤 엄청 잘 나가고 있었을 거라는 등 헛소리만 즐겨 했었죠. 자기 친구들이 수능 치르고 좋은 대학에 한두 명씩 슬슬 합격하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발이 동동 굴러진 모양이었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들 괜찮은 대학 들어가서 이제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텐데 나는 고작 지방의 전문대나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인데다가 눈 한쪽은 병신이라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왜 이따위로 불공평한 거냐고? 친정오빠는 그의 초조함과 억울함, 그리고 우울한 심정을 애꿎은 저에게 표출해댔습니다. 제 가방에선 문제집들을 싹 다 꺼내더니 그걸 갈기갈기 찢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너 잘 때 볼펜으로 네 눈 찔러버린다. 고 무서운 협박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요? 저만 마음 편하게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게 꼴보기 싫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하였는데 저보고 나대지 말라. 내 앞에서 웃지 마. 너 지금 나 비웃었냐? 라는 헛소리들을 해대면서 혼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친정오빠가 저는 짜증나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었어요. 다행인 건 친정 부모님께서는 친정오빠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분이었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라도 지원해주고자 하시는 마음이 여전하단 것이었네요. 친정오빠는 값비싼 학원비를 자랑하는 유명 재수학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친정오빠와 제가 떨어져 살게 되었죠. 그 비싼 재수학원이라는 공을 들인 것 치고는 친정오빠는 그저 그런 수준의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만 친정 부모님께서는 그것으로도 만족하셨고 안심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사람 구실하면서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만 잘한다면야 여기서 뭘 더 바랄까? 친정 부모님 두 분께서는 그렇게나 당신들의 아들이 가엾고도 애처로웠었나 봐요. 그 없는 형편에도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친정오빠에 대한 것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말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친정오빠는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록 재수를 하여서 대학에 입학했어도 자기 동갑 친구들보다 먼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는 데 유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남들보다 더 뒤처졌죠. 그러는 동안 모든 감당은 친정 부모님께서 하셔야만 하였고요. 저는 순전히 제 힘으로만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니는 것도 제 힘으로만 다녔고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지원을 전혀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죽기 살기로 발버둥 치면서 행동했던 것뿐이에요. 저는 대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하였고 한 푼이라도 아쉬웠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남들이 학기가 끝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다닐 때 저는 거의 직장인 수준으로 일을 하면서 다음 학기에 대비하는 돈을 모아야만 했었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 생활을 꾸역꾸역하면서 여전히 친정오빠에게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버텨내왔지만 저는 결국 대학 졸업반이었을 때 식구들과 의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끝내 친정 부모님께서 하지 마셨어야 할 발언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네가 네 오빠를 책임지고 살아야 할 텐데 너 지금 이 정도로 안일하게 지내서야 되겠니? 제가 친정오빠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24시간 중 어느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제 몸과 마음을 시궁창에 처박아 가면서 공부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악바리처럼 사는 모습이 친정 부모님의 눈에는 안쓰럽고 기특하기보다는 아들의 돈주머니를 시키며 알맞은 딸로 보였었나 봅니다. 친정 오빠는 대학 중퇴를 안 한 것이 용할 정도였어요. 성적도 개판이었고 교우 관계도 거덜나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여자친구를 만들려다가 몇 번이나 실패한 것 때문에 사람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주장하기로는 그게 다 자기 한쪽 눈이 안 보여서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파하셨던 거고요.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순간보다 더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쌈디라는 연예인 아시나요? 원래 랩을 하던 가수인데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저는 쌈디를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재미있게 하고 캐릭터가 있어서 그런지 일 안 끊기고 잘 나가나 보더라고요. 주변의 결혼 재촉 성화에도 솔로 라이프가 좋다 그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여유롭게 받아들이는 사람 같았어요. 아무튼 제가 놀랐던 게 쌈디라는 연예인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천적인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눈을 다치는 바람에 실명이 되었고 나머지 눈으로만 세상을 보다 보니까 그쪽 눈에도 피로가 쌓여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사람에게서 5가지 복으로 꼽히는 오복 중에서 눈 좋은 게 제일이라고 하잖아요. 팔다리에 장애 입는 것보다 눈 안 보이게 되는 게 압도적으로 두렵죠.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어렸을 때 실명을 겪고도 호전적인 성격으로 자라나서 랩을 해서 성공하고 연예인으로서도 계속 잘 나가는 게 대단했고 제 친정오빠 생각이 자연스레 났습니다. 친정오빠는 한쪽 눈을 다치기 전까지 18년 동안 두 눈으로 세상을 잘 보았다는 사실 따위는 잊어버린 지 오래였으며 친정 부모님께서 전폭적으로 오빠를 지원해 주었고 불쌍히 여겨줬음에도 두 분을 자꾸 원망하였죠. 계속 부정적으로만 지내니까 처음에는 정말 불쌍하고 안 됐다고 여겼던 오빠 친구들, 그리고 친동생인 저마저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친정 부모님께서는 못마땅해 하셨고요. 가족끼리 친정 오빠 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나갔었네요. 제가 살면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서름을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압권이었던 것이 있어요. 정말 미치게 속상했던 것은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키울 때 들어간 돈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들을 노트에다가 대략 적어서 저한테 갚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분유값, 기저귀값 들먹이면서 자식한테 그것들을 갚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 부모님 이야기,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간에 결국 쓰러졌어요. 대학교 열람실에서 거의 밤샘 공부를 하다가 복통을 앓으며 기절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학우들이 구급차를 불러줘서 제가 병원에 실려갔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저의 이런저런 얘기를 듣더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위경련을 일으켰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위경련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몰랐어요. 누가 저의 배를 갈라서 장기들을 거칠게 주무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자놀이가 으깨지는 것 같은 극심한 두통도 앓고 있기는 하였어요. 링게를 맞는 동안 저는 제가 병원에 와 있다고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었죠. 그랬더니 친정 엄마께서는 바로 짜증을 내셨습니다.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니? 아휴, 자다가 깨서 전화 받는 거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네가 알긴 아냐고. 저는 친정 엄마의 말씀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펑펑 울었습니다. 고민하다가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던 같은 과 동기한테 연락했더니 그 시간에 바로 택시 타고 병원에 와줬어요. 그 친구가 저랑 되게 친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강의 끝나는 시간이 겹치면 학교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 정도였는데 저한테 아픈 사람의 연락을 어떻게 외면하라는 말과 함께 와주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못 오는 상황이었으면 대신 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알아봐 줬을 거라고 하는 말에 제가 또 울고 말았었네요. 피 한 방울 안 섞일 남들도 이 정도로 해주는데 제 친정의 집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더랍니다. 제가 이 친구랑은 아직도 잘 지내요. 고마워서 제가 은혜 안 잊고 살려고 이 친구한테 정말 잘해줍니다.
병원에 실려갔었던 그날 진지하게 다짐을 하였어요. 차라리 가족들과 연 끊고 사는 게 낫겠다고 말이에요.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족들 앞에서 밝히니까 바로 그때 득달같이 난리 나서는 저한테 돈 갚으라고 친정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분유값과 기저귀 값을 운운해 가시면서 말입니다. 2년 끊을 때 끊더라도 저한테 그 양육비 내놓고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양육하는 건 의무라고. 이거 안 하면 신고당하고 잡혀가는 거라고요. 저는 두 분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서 응당 누려야 할 양육을 누린 것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아버지께서 분노하셔서는 저를 반쯤 죽여놓으려고 하셨죠. 친정엄마께서는 저한테 정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셨고요. 그 와중에 친정오빠는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항상 너만 잘났고 너만 행복했어. 이 집에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게 당최 뭐가 있냐? 은혜도 모르고 가족의 정도 모르는 사이코패스 같으니라고.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행복한 것을 누렸다고 친정오빠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전이어서 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연쇄살인마한테나 붙여지고 표현되는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리고 젊은 애들이 장난스럽게 자기 친구들끼리 너 사이코패스 아니냐며 가볍게 얘기하고는 하지만 그때랑은 감성이 달랐습니다. 저는 너무 극심한 충격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아예 절연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따위는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어차피 저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자 하는 가족들과 사는 게 더 마이너스였으니까요. 무작정 제 짐을 다 챙겼었죠. 애초에 가족들은 내 편인 적이 없었잖아. 차라리 앞으로 쭉 혼자 지내는 게 나아. 이게 맞는 거야. 제 나이 23세 가을날에 친정과 끊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친정엄마의 동생인 작은 이모가 나한테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내심 기대를 하고 자리에 나갔어요. 제 소식을 듣고 저를 동정하시는 게 분명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반긴 이모의 반응은 제 상상과는 너무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살다 보면 가족이 최고야. 가족밖에 없는 거야. 그런 가족을 네가 저버려? 당장 가족들한테 사과하고 다시 잘 지내고 그래. 어서. 작은 이모가 저를 앞에 앉혀두고 막 이런저런 훈계를 늘어놓으시는데 저는 서러움에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이모가 저한테 너는 애가 특이한 것 같다. 잘한 것도 하나 없는데 울기는 왜 우냐? 고 말씀하시면서 제 안에 남은 미련을 잘라내 주셨습니다. 양가의 친척들 모두 합쳐서 저랑 제일 가깝다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작은 이모였거든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네 잘못이다. 네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실망감이 커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집안에 나의 편은 아무도 없다는 뜻이로구나. 앞으로는 그 어떤 기대도 하고 살지 말아야겠다. 그토록 사랑받고 싶었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제 희망을 이룰 수 없음을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였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친정 오빠는 어느 날 저에게 밤늦은 시각에 전화를 걸어서는 쌍욕을 해댔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그때부터 아예 전화번호를 차단을 했었네요. 덕분에 아무런 미련이 남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취업부터 했습니다. 그리고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취비용부터 각종 생활비를 부담하면서 돈까지 모으려니까 늘 저의 일상은 척박하였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직장에서 옆부서의 여자 선배가 저한테 주말에 할 일 없으면 혹시 봉사활동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원래 같이 가기로 한 사람이 집에 일이 생겨서 펑크가 났다면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불우이웃인데 도대체 누굴 도우러 봉사활동을 가야 한단 말이야?
어이가 없네.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그 여자 선배가 저한테 비싼 밥을 사주겠다고 회유하는 바람에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의 직속 사수가 그 여자 선배랑 친했거든요. 왠지 눈밖에 나면 좋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천금 같은 주말, 일요일 오전부터 저는 봉사활동의 현장에 나갔습니다. 그 여자 선배가 저를 반겨주면서 하는 말이 저라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늘 어딘가 쫓기듯 바쁘게 일만 하려고 하고 전혀 여유가 없어 보여서 괜히 안쓰러웠대요. 그래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 여자 선배랑 친해질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적당히 맞장구나 쳐주면서 봉사활동을 끝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인생 참 신기하게 돌아가더군요. 제가 바로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날 손발을 함께 맞춰 일한 남자 봉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라서 바로 앞에 서 있으면 제가 그 남자를 한참 올려다봐야 했었죠. 그냥 키가 큰 남자라는 인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봉사활동이 끝나갈 무렵에 그 남자가 저한테 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남자친구 있냐는 물음과 함께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자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저를 놀리나 하는 짐작까지 해봤었지만 왠지 수줍어하는 그 표정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번호를 주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 그 남자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고요. 저는 어떻게 하면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 싶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민을 나누었던 게 그 봉사활동으로 저를 이끌었던 여자 선배였어요. 부드러운 거절의 방법을 문의해봤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별로인지 아닌지 한 번은 따로 만나보고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운명이 상대려면 어쩌려고 이렇게 바로 거절하려고 그래. 그냥 가볍게 한 번쯤은 만나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기 때부터 웬만한 시절을 전부 친정 식구들의 기회에 눌려 살아온 데다가 대학 재학 내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인간관계에는 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속는 셈 치고 사회생활을 저보다 많이 한 그 여자 선배의 조언에 따라서 그 남자를 따로 한번 만나보기로 하였어요.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우연히 그 봉사활동에 딱 한 번 참여했을 뿐이었지만 그 남자는 조금은 가슴 아픈 사연으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한 것이었더라고요. 자기 모친과 친형을 얼마 전에 사고로 한꺼번에 잃고 나서 허한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다가 그 봉사활동 현장까지 참여해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더 놀라웠던 사실은 사춘기 시절에 그 남자의 부모는 이혼을 했었고 모친은 친형을 데려갔으며 그 남자는 부친과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 양쪽 다 재혼을 하지 않았고 세월이 흘러서 앙숙 같았던 관계가 흐려지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되었대요. 친형은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고 이제 결혼을 하면 나가서 따로 살게 될 테니까 그 전에 내 식구 같이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친형의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던 때에 모친에게 옷을 새로 사드리고자 친형이 모시고 쇼핑 외출을 나갔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현장에서 모친과 친형이 직사하는 바람에 그 남자와 부친은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이지 이혼하셨던 이후로 그 아무에게도 눈길 안 주시고 오로지 당신의 인생에서는 어머니 외의 여자는 없다고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이후로 너무 기력을 잃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침울하게 말하던 그 남자의 마음을 문득 저는 어루만져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쩌면 누군가가 저를 알아주고 저를 돌아봐주길 바랐던 제 어린 날의 간절한 소망이 그 남자에게로 투영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토닥거려 주시길 바랐고, 친정 오빠가 저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랐었어요. 그러나 이뤄지지 않은 채로 저는 친정 식구들과 절연까지 한 상태였죠. 그대로 취업을 하여 슬슬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이 항상 뻥 뚫린 것처럼 허하였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이상하게도 저는 그 남자의 슬픔과 겹쳐보면서 제가 받지 못했던 위로를 이 남자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겠네요. 사귀면서 저는 저만 바라봐주고 끊임없이 애정을 주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꼈어요. 연애 기간이 늘어갈수록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자연스레 품게 되었죠. 서로에게 결혼 생각을 털어놓고 미래를 약속한 뒤에 저는 예비시댁에 방문하였습니다. 홀 시아버지라서 제가 어떻게 상대를 해드리면 좋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기우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따스한 분이셨습니다. 키도 크셨고 풍채도 꽤나 좋으신 분이었지만 인상이 무척 부드러우셨고 말씀도 조용조용하게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뵙고 나서 더욱 그 남자가 그러니까 바로 저의 남편이 좋아졌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라면 분명 결혼하고 나서도 저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내 인생에 낙이 없을까봐 두려웠었는데 이토록 기쁜 소식이라니. 자만 며느리가 생긴다니 이런 경사가 따로 있을까? 시아버지께서는 남편과 제가 결혼함으로써 생기 하나 없었던 당신의 일상에 자그마한 활력이 다시 돌기 시작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정말 시아버지께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마구 피어올랐죠. 결혼을 진행하면서 가장 대두되었던 문제는 바로 제 친정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식구들에게 애증이 가득했고 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을 제 결혼식에 부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예 알리고 싶지도 않다는 제 의견이 얼마나 이상하게 들릴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남편은 제 의사를 존중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시아버지께서는 저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때만큼 감동적인 순간도 또 없을 것 같아요. 시댁 친척들이 나서주셔서 결혼식은 아무런 문제 없이 비록 조촐하긴 했으나 넘치는 웃음 속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댁과 멀지 않는 동네에서 신축 빌라에 월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였고요. 2년을 채우고 나면 저희가 꿈꾸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었어요. 혼인신고까지 마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 뒤에야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제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척 당황하시더군요. 혹시 돈 얘기라든지 친정오빠 부양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선수를 치기도 했었네요. 10원 한 장도 받을 생각 없고 손 벌릴 생각 없으니 그냥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죠. 그래서 결혼한 남자는 괜찮은 사람이니? 마음에 들어? 많이 사랑해서 하게 된 결혼은 맞고. 그 질문들에서 저를 향한 염려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너무 이상했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챙기려고 드시나? 이런 모난 생각밖에는 솔직히 안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살 테니 신경 쓰지 마시라는 식으로 대답을 드린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 후회도 되었지만 친정 식구들과 봉합을 하기에는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았기에 어쩔 수 없던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오순도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갔고 2세 계획도 열심히 세워가면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했던 결심대로 시아버지를 제 딴엔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적적하실까봐 이곳 저곳을 모셔가기도 했었고 맛있는 주전부리를 사다가 시댁에 종종 들러서 같이 끼니도 해결하고 그랬었죠. 그때는 제가 정말 둘도 없는 최고의 며느리일 것이라고 여겼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도움을 받았던 것은 시아버지 쪽이 아니라 바로 제 쪽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가까워진 이후로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제 안에 꽁꽁 뭉쳐져 있었던 부정적인 응어리들이 시아버지의 따스한 위로와 조언을 받을 때마다 점차 풀어졌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저에게 배정된 전문 상담사 같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점차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이 된 것은 분명히 시아버지의 영향이 있었죠. 저는 제 수준으로는 얻을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시댁을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비록 친정 집안은 잘못 타고났지만 결혼해서 시댁 얻는 것만은 최고로 좋은 집안을 얻었구나. 이런 남편과 시아버지가 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 복인 거지. 저는 하루하루에 감사하였지만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었어요. 결혼하여 부부가 된 지 1년 5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저희가 이사갈 집을 알아보면서 결혼 생활의 이막을 펼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의논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 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버렸으니 제가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열하면서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정신없이 형씨를 부정하면서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우다가 정신을 또 잃고 이런 걸 3번은 반복했었던 것 같네요. 남편의 부고에 와준 사람들 중에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드는 친정 식구들의 손을 쳐냈어요. 역겨우니까 저리 꺼지라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사라지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을 따라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기 때문에 친정 식구들을 받아줄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시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결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던 시아버지. 그 말씀 덕분에 저는 남편이 떠난 직후 이성을 잃은 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자신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리라 굳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부재에 공허해진 마음은 할 일 없이 방황을 해댔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런 때 시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대뜸 떠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앞으로 아버님을 잘 모시고 살 생각인데 떠나신다뇨? 어디로요? 네가 그럴까 봐서 내가 더 떠나려는 것도 있다. 나는 살면서 잃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내 발길이 닿는 대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자유로이 살다가 세상과 작별하고 싶구나. 저는 시아버지께서 뒤늦게 남편의 사망에 대한 후유증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 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설마 진짜로 떠나실 거란 생각은 못했더랍니다. 너는 내 보살핌 생각일랑 하지 말고 앞으로 무조건 네 인생 챙기면서 너 하나만을 보고 살아라. 이기적이고 똑똑하게 살아. 그리고 네 가족들이 너에게 용서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진심인지를 들여다보고 만일 진심이라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아다오. 한평생 사랑하기만 해도 너무 짧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니까.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엉뚱하게도 내가 정신 차리고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 아버님을 부양하기 힘들 테니 앞으로 힘을 내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정말로 떠나버리셨고 모든 재산을 빈틈없이 처분하신 채 그것을 저에게 남기신 채로 사라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9천만 원 가량의 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죠. 저는 시아버지를 백방으로 찾아 나서 보았지만 쉽지 않았고 어딘가 깊은 산속의 절에 들어가신 것은 아닐까 하는 짐작만 했었어요.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동안 1년, 2년, 시간은 금세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3년이 되었던 해, 저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재산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돈을 미천 삼아서 부족하지 않은 일상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돈을 불리는 것에도 용케 성공을 하였고요. 그리고 남편이 떠난 지 5년이 되었을 때 저는 친정 식구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친정 오빠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자꾸 비춰서 그랬어요. 영영 안 만나고자 했었지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기셨던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어디 진심인지 아닌지 분간은 해야겠다 생각에 만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친정 오빠는 결혼을 해서 딸이 생겼는데 그 후로 사람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린 딸아이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나는 네 생각이 나더라. 내가 너한테 얄궂게 행동했던 것들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 건지. 내가 오빠로서 부족했다. 너에게 미안한 것이 많았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친정오빠의 사과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죄인인 양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시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친정 식구들을 원망하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제 안에서 녹아내리고 있었더군요. 그 이후로 즉각 잘 지냈던 것은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융합이 되었던 것이죠.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친정 식구들의 마음이 어떤 진심을 품고 있는지 안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아버지 덕분에 친정 식구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게 가능했어요. 아무도 제 돈을 탐내지 않았고 달란 소리도 안 하더군요. 그것이 바로 친정 식구들의 진심을 대변하는 행동이었겠죠. 저는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예기치도 못한 장소에서 제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분을 뵐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계단 아래서 쭈그려 앉은 채 구걸하고 있던 노숙자였어요. 비록 앉은 자세지만 키가 크고 골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앞을 스쳐가다가 저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한 직감이 저를 스쳤기 때문이었죠. 저는 추운 날씨에도 꼬질한 잠바 한 개만 달랑 걸친 그분 앞에 앉아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예요. 아버님이 지금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제 시아버지셨습니다. 저에게 마치 은사와도 같으셨던 바로 그분이 맞았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윽고 놀란 표정으로 바뀌는 시아버지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어요. 도대체 어쩌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을 건너뛰어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하게 된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시아버지께 진 빚을 갚을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만은 바로 알 수 있었죠. 우리의 며느라기구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중얼거리시는 순간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우신 행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시아버지를 부축하여 모실 수 있었어요. 병원부터 모시고 갔는데 영양실조 상태였고 간 수치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초기에 예상했던 대로 전국에 저를 돌아다니며 지내셨다가 어느 순간 술에 빠져 살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 노숙자 신세로까지 상황이 흘러갔다고 하셨어요. 나의 이 질긴 목숨이 이제까지 추하게 이어져서 우리 며느라기를 힘들게 하는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까지 그런 고생을 하시면서도 버텨주셨다는 게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라도 부디 제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거의 울면서 간청을 드렸고 그 후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지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시아버지께 다들 인사를 드리러 왔고 지극히 대우를 해드렸어요.
옛날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림이 펼쳐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